는 모든 학교가 정상 등교를 하고 원격 수업은 중단됩니다. 또 수학여행 같은 숙박형 행사도 가능해지고 학급이나 학년 단위의 체험 활동도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다만 발열검사나 급식실 칸막이 등 기본 방역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학의 경우도 대면 수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다음 달부터 대학 본부에 신고만 하면 MT를 갈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 단가를 올려달라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경쟁업체로 넘긴 주방가전업체 쿠첸에 과징금 9억여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첸은 하도급 업체가 단가 인상을 요청하자 기술 자료를 제3의 업체에 넘기고 이후 기존 하도급 업체의 납품 계약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첸은 또 하도급 업체 6곳에 30여 건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전에 서면을 나눠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전남 동부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겠고 내일 밤부터는 바람이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풍이 부는 곳이 많아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등 전국이 5에서 14도입니다. 아나운서 이현주였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이 오늘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는데요. 민주당은 민 의원이 개인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이른바 선수교체를 통해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고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쟁점 법안의 경우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90일 동안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전체 위원회 3분의 2가 법안에 동의하면 법안을 바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갈 경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기획 탈당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면서 비판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국 평검사들이 어제 밤샘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은 범죄 방치법이란 입장을 냈죠. 이를 두고 검찰 불신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설령 검찰의 집단 행동이 입법 추진에 동력으로 작용했다 하더라도 민심을 얻기 위해선 입법 과정 역시 정당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며 내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문제 해법은 정말 없는 건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 지도를 만든 분이죠. 홍윤희 장애인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날카로운 시선으로 언론을 비평하는 미디어 직설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분리법안 처리에 지금 속도를 더 내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 8명 그리고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공소청법 제정안 등에 대해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법사위에 제출을 했는데요. 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기구인데 위원회 제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이제 다수당이 이렇게 법안 밀어붙일 때 소수당이 이건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를 합시다라고 해서 일종의 법안을 숙려 기간처럼 한 최장 90일 정도 논의하기 위해서 두는 기구인데 이례적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소집을 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 그만큼 이 법안 처리에 상당한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에도 이 안건 조정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법사위원장이 요구를 하게 되고 이게 이루어지면은 내일 중에 아마 안건 조정위가 구성이 될 거고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안건 조정위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네.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소위 심사는 끝난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이제 민주당이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인 거죠. 그럼 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오늘 사보임해서 그 법사위 안건 조정위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전격 탈당을 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법사위로 자리를 옮긴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안건조정위에서 좀 민주당의 어떤 그 법안 처리에 동조할 것이다. 이렇게 애초에 민주당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문건 얘기 이런 게 나오면서 법안에 좀 신중한 태도다. 이 점이 이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영배 의원으로 선수 교체를 기도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는 무소속 1명을 양양자 의원에서 민영배 의원으로 바꾼 거다.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원래 국회법상으로 안건 조정이 6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여당 3명, 야당목 3명 이렇게 돼 있는데 야당 가운데 지금 무소속이 1명 들어가게 되면 되는데 무소속 1명이 민주당 쪽 사람일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쪽이 안건 조정이 그 결과가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탈당해가지고 다시 안건 조정이 무소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건 조정위에서 이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4명이 찬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90일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 거를 예. 그 찬성한 즉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의결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훨씬 이 소위의 논의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지금 활용이 되는 건데 그걸 위해서 무소속 1명이 민주당의 의사를 따라줘야 되는 그런 환경인 거죠. 네. 양양자 의원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니다라는 얘기니까 원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켜서 양양자 의원 대신 안건조정위에 무소속으로 들어가게 하자. 이게 이제 민주당 의도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양양자 의원이 당초 들어갔다가 지금 이렇게 빠지게 된 것. 이 양양자 의원이 이른바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 기소 분리 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제 어제 이제 보도가 쭉 된 내용인데 네. SNS에 이제 양양자 의원의 입장문이라고 해서 돌아다닌 글이 있습니다. 예. 그 글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로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검수한 바를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인데 예. 이게 양양자 의원이 쓴 게 맞냐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이제 입장문에서 본인이 이제 작성한 사실을 일단 인정을 했고요. 이게 작성을 했는데 뭔가 부족한 점이 없나 주변에 좀 이런 정도의 입장문이면 될까 하고 이제 물어본 건데 그게 이제 유출이 됐고 그래서 그 점은 아쉽다. 하지만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가지고 앞서 이제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 의원으로 안건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고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네.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내가 사랑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민주당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썼고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지만 좀 더 숙고하자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선 중진 이상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 고민이 있겠지만 이것은 정치를 희화화하고 어떤 소모품으로 전락을 시키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조홍천 의원은
오늘 낮에 이제 SBS 방송에 나와가지고 국민들 보기에는 꼼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절차에 대한 또 언급들인데 네. 조홍천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의 법안 자체에 대한 어떤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이 6대 범죄만 수사하는 과정, 이 과정은 사실 방바닥에 흠을 내는 정도였는데 이번 법안은 기둥을 허무는 것이다. 그래서 대들보를 부수면 무너질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의원들한테 친전을 보냈다 이런 얘기도 들렸고, 친전 안에 있는 내용 뭐 아마 김민하 평론가도 읽어보셨겠지만 상당히 타당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평을 또 받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민주당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내부적 논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국회 차원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 밀어붙이는 듯한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민영배 의원 탈당은 민주당이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꼼수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임위 정수에 맞춰서 탈당 의원에 대해서 강제 사보임 해줄 것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이제 이번 국회가 시작될 때 법사위의 이제 정수가 11대 7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이 11명이고 야당이 7명인데 그중에 6명이 국민의힘, 1명이 무소속이다. 이게 처음에 정해진 정수인데 양양자 의원 사보임할 때 이제 민주당이 그 논리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무소속 1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양자 의원을 민주당 의원이랑 사보임한 것이다. 근데 지금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그런 무소속이 2명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을 다른 상임위에 있는 민주당 의원하고 바꿔줘야 된다라는 게 권성동 의원의 지금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네. 실제 이 주장을 하고 이제 뭐 이제 국회의장을 찾아가 가지고 이 주장을 했는데 지금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에서 이 강행 처리를 금주 안에 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21일, 22일 양일간 비상대기하라, 이런 지침을 의원들에게 내린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거 뭐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그런 얘기가 좀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국민의힘 입장 내에서도 지금 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어요.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검수 완박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아직까지는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권은희 의원이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사실상 검수 완박에 대한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 기소의 분리다. 그런 방향으로 과거에 이게 추진이 됐는데 6대 범죄를 남겨놓는 미진한 개혁이 됐다. 그러니까 개혁을 이제는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 이런 발언을 이제 해서, 그래서 국민의힘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신이 결국 민주당하고 이런 행보를 같이 하는 거냐 막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에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석수가 있지 않습니까? 180석이죠. 그렇습니다. 180석을 채워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언론이 이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무소속까지 다 긁어 모아서 민주당이 179석까지는 만들 수 있다. 근데 한 석이 부족하다. 정의당의 협력이 없으면. 네. 이런 분석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권은희 의원이 이런 입장을 밝히면 그러면 180석을 완성시킬 수가 있겠다라는 이제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많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180석이 유지가 되는 거냐. 여러모로 좀 계산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또 반대로 돌아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점이 이제 또 문제인 건데요. 조정훈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무너졌다. 민생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지금 이 검찰개혁 얘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미 지쳤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부정적인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조정훈 의원이 이런 입장인데 무소속 양양자 의원도 지금 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앞서 180석이 달성된 줄 알았는데 그럼 2석을 또 제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178석이 되니까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는 또 모자라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오늘 일어난 겁니다. 근데 꼭 뭐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임시에 쪼개기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짧게 가져가게 한 다음에 다음번 회기에 바로 그냥 표결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어떤 조건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180이라는 숫자가 이제 흥미로운 거죠, 이제 오늘. 그걸 채울 수 있느냐, 뭐 없느냐, 이제 이런 건데. 정의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게 또 변수입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에는 찬성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추진하는 이 법안 처리는 이거는 뭐 하지 말자라는 이 입장에 가까웠는데 예. 지금 시간이 갈수록 정의당 입장이 좀 변화하는 듯한 기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은미 의원의 경우에는 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찬성하는 입장에 가깝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만약에 정의당이 당론 투표를 통해서 필리버스터 뭐 종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 입장을 정하지 않으면 자유투표나 이런 것이 진행될 수 있고 그러면은 강은미 의원 같은 이 어떤 이런 목소리가 또 한 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179석이 되는데 아무튼 이것은 이제 이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이제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정의당은 오늘 민영배 의원 탈당에 대해서는 또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이다. 국회 민주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였다. 그러면서 이 개혁 과제를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행보 도대체 무엇이 목적이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어서 이 분위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왜 수사 기소 분리의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는지 검찰은 또 기억해야 될 것 같고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지도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외 순방을 떠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순방 일정을 취소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미국, 캐나다 등의 해외 출장을 가려고 했는데 이것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이 방문국과 양해를 요청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검찰 수사 기소 분리에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자리를 비울 수가 없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좀 절차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결국 180석을 확보가 어렵다라고 하면 회기를 2, 3일씩 쪼개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이 유력한데 이걸 또 하려면 국회의장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회기 변경 안건을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해외 순방을 가게 되면은 그 역할은 누가 할 거냐 이게 쟁점인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사회권을 이 민주당 소속 김상희 부의장에게 이양을 하면 민주당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산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좀 기대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 사회권 이양이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은 박병석 의장이 해외로 가기 전에 다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해외 순방을 안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시간이 생긴 셈인데 그런데 박병석 의장이 그러면 본인 주도로 뭔가 중재를 하는 어떤 행보에 나서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에 기울어진 그러한 어떤 행보를 또 하는 것인지가 또 이게 뭐 이 어떤 미지수라서 그것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전반기 국회의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5월이면은 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것도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 1박 2일 회의와 논의 끝에 평검사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오늘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이제 뭐 새벽 5시까지 회의를 하고 오늘 오전 한 9시 정도에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경찰 수사가 이제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없애기 때문에 범죄자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겐 고통을 안기는 범죄 방지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었고요. 네. 선진국이 검사의 어떤 기소와 수사 분리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검찰의 영장 직접 청구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 장치 도입 그리고 검찰의 내부 견제 장치의 강화 그런 것들도 이제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일부 이제 언론 보도에는 검사들이 과거에 이제 좀 검사들이 잘못했던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아마 설득력이 더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는 거의 없어서 좀 실망스럽다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의는 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과거 검찰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의 메시지나 그런 논의는 없었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사의 표현에 따르면 그 잘못들은 사실 이제 선배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연차가 많이 쌓이지 않은 평검사들 입장에서는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사실 고민스러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글쎄요. 평검사 대표자들이 한 검사 10년 차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선배들 얘기라고 얘기하기가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그랬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관저로 사용하겠다 이런 구상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이게 어렵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인수위가 밝힌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 경호나 의전, 리모델링 기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때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관저로 사용하기에는 불합리한 게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했는데요.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안 등의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게 지어진 지 한 47년이 이제 됐기 때문에 이걸 고쳐서 쓰려면 재건축 수준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관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교부 장관 공간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것도 당장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당분간 윤석열 당선인은 서초구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는 상황이 유력하다라는 게 인수위의 설명입니다. 계속 지금 뭔가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교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게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외교부는 좀 당황했다라는 네.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요. 예. 이 왜냐하면 외교부 장관 공관이 여러모로 외교부 입장에서는 쓰임새가 많은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 외교장관은 물론 주요 국제기구 인사라든지 다른 나라 의회 대표단 이런 이제 인사들이 방한을 했을 때 이 공관에서 면담도 하고 오찬, 만찬 그리고 연회 이런 것들을 다 소화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냥 장관이 사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굉장히 공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이제 이런 공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네. 근데 여기서 이걸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게 내주게 되면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공간을 또 찾아야 되는데 네. 그것이 이제 가능하겠느냐라는 게 외교부의 고민이다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윤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용산 미군 기지를 시민공원으로 만들겠다. 그럼 직접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었잖아요.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요. 이 용산공원은 당초에는 미군이 2016년 전체 기지 반환을 완료할 경우 2027년까지 공원 조성을 마치고 개원을 한다라는 게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기지 반환 일정이 계속 미뤄져서 지금도 다 기지가 반환된 건 아닙니다. 그 일부만 이제 반환이 된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토부가 이런 이제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반환이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반환된 부지를 먼저 임시 개방하고 그다음에 전체 반환이 이루어진 뒤에 전체 부지를 또 정화를 하고 그리고 기본 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용산공원을 조성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런 차원에서 지난 2월 달에 주한미군이 반환한 사우스 포스트 구역에 미군 장군 숙소 부지를 대상으로 한 토양 안전성 분석에도 돌입했다라고 국토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용역을 진행한 후에 이 토양에 있는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인체 위해성을 평가를 하고 만약에 공원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토양이다라는 판정이 나오면 공원 조성 작업에 착수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잘 되겠느냐는 아직도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2020년 12월에 반환된 미군 기지 이제 체육 시설 등도 지금 개방 예정에 있는데 환경부의 환경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땅 속에 고엽제 성분인 다이옥신 등의 발암물질 등이 검출됐다라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 정화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이 쟁점인데 미군이 부담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여러모로 그것들이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여러모로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 절차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절차를 건너뛰면은 꼭 국민들이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절차를 최대한 지켜야 네. 국민들도 정치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저게 필요해서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장애인의 날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모두 입장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차별 없는 세상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장애인 이동권을 더 배려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무관심을 자책해야 된다라고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예산 확대 그리고 장애 등급제 폐지를 통한 장애인 중심 종합 지원 체계 구축 그리고 뭐 발달 장애인 생애 주기별 종합 대책 마련 이런 이제 현 정부들의 성과를 좀 언급을 했고요. 장애인들 스스로의 노력에 더해서 기꺼이 뜻을 모아준 국민의 덕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페이스북에서 장애는 인간의 한계가 아니고 따라서 극복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이동권 및 복지 선택권 확대를 위한 개인 예산제 4차 산업형 인재 육성을 위한 직업훈련 제도 강화 등을 또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개인 예산제라는 거는 장애인이 주어진 어떤 이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는 이런 제도인데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네. 과거 민주당 의원들의 휠체어 출근 챌린지를 비판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KTX 휠체어 리프트 체험에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청량리역에 가서 장애인인 이종성 의원하고 함께
이 현장 방문 일정을 가졌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휠체어 리프트 체험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리프트나 보조 수단을 이용하지 않아도 장애인들이 손쉽게 탑승할 수 있는 철도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에 더 많은 고민과 예산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메시지는 좋은 건데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좀 여러모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동참한 거에 대해서 휠체어로 지하철 타는 체험하기 전에 평소에 지하철을 자주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익히 아시다시피 장애인 단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대상으로 해서 시민을 볼모로 삼은 투쟁 방식이라면서 또 비판을 한 바도 있어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전 장애인은 내일부터 출근길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어요. 오늘 입장문을 공개를 했는데 인수위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는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하다라면서 내일 오전 7시부터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호선 시청역, 5호선 광화문역에서 시위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전장현이 인수위에다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그리고 장애인권 4대 법안 제정 및 개정 등을 요구를 하면서 답변 기일을 오늘까지로 정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위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모로 좀 걱정이 되네요. 이 영남 지역을 찾아왔었던 윤석열 당선인 이번엔 호남을 방문했네요. 그렇습니다. 2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 경남, 부산 지역을 순회하는 일정인 건데요. 지난번에 이제 대구 경북 방문 이후에 두 번째 지역 행보인 것이죠. 이것은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지방선거 대비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 모양입니다. 네. 오늘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임기 중에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새만금 일대를 공공기로 둘러보면서 기업의 대거 유치 필요성도 강조를 해서 이런 것들이 지역 공약으로 이어지는 거냐 여러모로 이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를 비판하며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좀 발음이 정확했는지 모르겠어요. 장애인 네. 협동조합 무의. 이 맞습니다. 무의가 어떤 뜻입니까? 네, 저희는 이제 뭐 장애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장애인 컨텐츠, 그러니까 장애인 이동권을 증진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협동조합이고요. 예. 무의는 이제 장애를 무의미하게 만들자라는 취지의 협동조합입니다. 네, 협동조합 만들고 장애인 이동권에 관심 갖게 된 계기가 따님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척추에 이제 암이 아주 어릴 때 발견이 돼서 이제 그 후유증으로 이제 하반신 마비가 이제 됐는데요. 4살 때부터 휠체어를 탔고 지하철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데 지하철로 환승을 해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아서 지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통 약자를 위한 지도를 많이 만드셨던데요. 네. 일반 지도와는 또 어떻게 다르고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어떤 고충이 있어서 이런 지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게 된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일부러 휠체어 지도라고 잘 하지 않고 교통약자 지도라고 해요. 왜냐하면 휠체어 가는 길들이 유아차에게도 보통 편하고 그 걸음을 잘 못 걷는 어르신들에게도 편하고, 그런 분들을 다 합쳐서 교통약자라고 하잖아요. 네. 교통약자는 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30% 정도, 그러니까 16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 정말 범용적인 그런 지도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런 지도를 이제 만들었고요. 지하철을 환승하다 보면은 지하철이 1970년대부터 서울의 경우에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위에서 덧대서 만들다 보니까 네. 환승 경로가 복잡하고 특히 이제 엘리베이터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지하철의 그 환승 경로가 찾기가 어려우니까 바닥에다가 그 테이프 같은 거 붙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불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만들게 됐는데, 이걸 한 3년에 걸쳐서 비장애인 그
자원봉사자분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만들어주신 그런 지도입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앱은 아니고 원래는 이제 앱 형태로 이제 만들긴 했는데 네. 이제 그림 형태로 있고 저희 이제 무이 웹사이트에 올라 있습니다. 무이 웹사이트, 무이 검색하면은 그 사이트로 네.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네, 뭐 이제 무이가 MUUI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는 무이다라고 해서 wearemu이.com MUUI로 해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희 지도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 사실 뭐 지하철 지도를 누구 말 맞다나 애엄마가 만들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이제 핀잔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정보기관에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예. 저희 지도 말고 왜 그 K로 시작하는 지도 맵 회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에 국토교통부가 만든 교통약자 지하철 이동 안내 정보가 탑재가 됐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지도를 보고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해서 저희 지도를 탑재하실 필요는 없고 이건 국가가 관리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제 행정안전부에 조치를 해주신 거라서요. K맵에 가시면은 그 정보를 저희 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정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부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이런 거를 많은 분들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뭔가 도움을 주는 일을 했다. 이것만으로도 좀 한편으로는 좀 안도감이 생기는데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국민의 이준석 대표하고 전장현 쪽하고 같이 좀 갈등을 벌이는 그리고 또 토론까지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네, 이제 얼마 전에 그 시위하는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걸 라이브로 봤는데 거기에 이제 항의하는 그 나이 지긋한 시민 한 분이 여기 어떻게 내려왔느냐라고 막 그 시위하시는 분들을 따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동권 좋아졌는데 왜 시위를 하느냐고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무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무의 활동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휠체어 직접 타고 다니시면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활동가들이 20년 동안 그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철로에 내려가서 눕고 몸에 쇠사슬 묶고 휠체어에서 내려가지고 뭐 국회까지 기고 이런 거를 사진으로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졌고 그런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엘리베이터 가장 많이 타는 분들은 어르신들이거든요. 휠체어 이용자가 한 명 있다면은 어르신들이 6명이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많이 없으니까 항상 이제 지하철의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그 휠체어 분들은 보통 뭐 5분 정도 기다리면은 적게 기다리는 거고 뭐 어떤 경우에는 20분까지도 엘리베이터 타려고 기다리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좀 물론 이제 불편해서 그런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분들이 그렇게 노고가 있었다라는 거는 좀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게 결국은 어르신, 뭐 유아차, 모든 몸이 불편한 모든 분들, 뭐 이제 사실 신체 건강하신 분들도 뭐 다리를 끼거나 해서 목발을 짚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럴 때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유용하나 그런 거를 좀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지하철 이렇게 뭐 불편하고 힘든데 지하철 타지 말고 장애인 콜택시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장애인 콜택시 이용할 때 굉장히 불편하다. 뭐 한 2시간씩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진짜 뭐
그 장애인 콜택시는 그냥 뽑기죠, 뽑기. 뽑기, 이게 배차가 이제 그 가까운 데 있는 것들이 이제, 운 좋게 우리 집 근처에 있으면은 오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콜택시 앱으로 그냥 일반 택시를 부른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뽑기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10분 이내에는 오잖아요. 예. 그런데 서울 그 장애인 콜택시의 그 평균 대기 시간이 32분인가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30분씩 평균적으로 걸리는 콜택시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택시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30분 정확하게 30분이 걸린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떨 때는 5분이 걸리고 화장실에 있는데 막 빨리 나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막 2시간씩 걸리기도 하고 들쑥날쑥하니까 특히 뭐 병원 같은 데 갈 때 이럴 때는 콜택시를 불렀다가 뭐 취소하고 다시 지하철을 탄다든지 그래서 걸리는 시간보다도 한 3배 정도 더 시간을 많이 잡아놓고서 콜택시를 막 마음을 졸이면서 부린다든지 이런 현실이죠. 네. 근데 지자체 경계를 넘어갈 때는 미리 사전에 허가까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었는데요. 네. 서울 말고 다른 지역들, 뭐 수도권 지역은 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수도권을 네. 벗어난다거나 이러면은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저희 아이가 부산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부산 공항에서 내려서 자기 친구를 찾아간다고 했는데 원래는 장애인 콜택시를 타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타지 사람이니까 장콜 대수가 부족하니까 예. 타지 사람은 이제 따로 이제 예약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밤 9시인가 10시인가에 전화를 하면은 예. 예약을 받아주겠다고 해서 저희 딸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네. 안 받더라고요. 콜센터가. 그렇게 안내를 해놨는데도 그래서 그날 하는 수 없이 아마 공항에서 그 지하철이 뭐 한 40분인가 걸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걸어가서 하는 수 없이 버스도 탈 수가 없으니까 버스가 저상버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지하철을 그렇게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지하철이 있는 곳이면 다행이고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뭐 소도시 이런 데는 놀러 갈 수가 없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장애인 전용이 아닌 이제 장애인 콜택시 얘기만 우리가 했잖아요. 네. 근데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택시 이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뭐 외국 같은 경우 제가 저희 아이랑 같이 뉴욕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노란색 거기 옐로우캡이라고 있잖아요. 그냥 일반 콜택시. 예. 거기에 커다란 택시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로 치자면은 이제 네. 좀 큰 밴 같은 택시들. 그래서 그거를 진짜 길에서 그냥 잡아서 저희의 휠체어 태워서 왔었거든요. 약간 비싸긴 한데. 네. 그래서 이거 일반 택시인데 그게 사실 공항에도 쫙 서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 오시는 분들 보통 짐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짐이 많은 분들은 그런 택시를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걸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택시, 뭐 유아차, 어르신, 뭐 일시적인 보행 불편, 뭐 짐이 많은 사람들, 뭐 이민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든 보행 약자가 이용 가능한 그런 종류의 이제 택시가 필요한데 그게 뭐 미국 뉴욕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호주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봤고 뭐 이제 미국에서는 좀 큰 도시에서는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유럽 같은 데에서도 많고 이번에 이제 한국에도 몇 대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 택시가 영국의 블랙캡이라는 런던의 명물입니다. 네네. 그 택시가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택시 그 크기만 본다 그러면 승합차를 활용하는 택시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네네. 그런 맞습니다. 택시들이 장애인, 비장애인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택시들의 경우에는 일단 그 휠체어가 통째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휠체어를 접어서 접이식 휠체어면 뒤에다 싣고 이제 승객은 하여튼간에 걸어서 부축을 받아서든 어쨌든지 간에 거기로 걸어서 이제 올라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휠체어를 태우려면은 개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개조 비용이 차당 1,200만 원 이 정도 이제 드니까 사실은 뭐 수지 타산이 잘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접이식 휠체어를 태우는 그런 그 밴 형태시를 가끔은 태우기도 해요. 예. 근데 그거는 제가 있을 때, 제가 저희 아이를 안아서 올릴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거를 또 이제
그러니까 드라이버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에스코트 같은 걸 하는 것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네네. 아니면은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그런 분들이 타면은 또 노골적으로 일반 택시의 경우는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뭐 개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이 좀 필요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장애인 이동권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쭉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또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이제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해서 요즘 뭐 시위 방식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이동권은 기본권이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잘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학교도 가고 교육도 받고 일도 하러 가고 그럴 수 있는 것들인데 이동을 할 수 없으면은 그냥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시위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불편들 하시고 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저희 그 친정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예. 친정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이제 나이도 드시고 조금 보수적이시기도 하고 아이고 시위 같은 거 왜 하냐 약간 이런 전형적 어르신이에요. 그런데 이 이동권 시위를 보고 제가 의견을 여쭸더니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아유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러겠니? 오죽하면 그렇게 시위를 하겠니?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주라고 나라님들이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리 곱씹어봐도 그 말이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이슈를 얘기해 볼까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KBS가 단독 보도를 할 때 표기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오늘은 다른 공중파 방송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MBC가 13년 만에 방송 강령, 윤리 강령,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어요. 이런 움직임은 언론노조 이제 MBC 본부가 지난 7월 시대의 흐름과 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방송 강령 개정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고 또 노사는 8개월에 가까운 협의 끝에 보도 제작 실무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또 공영방송의 가치를 구체화하는 방향의 합의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사실 방송 제작자들한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네. 언론 보도, 그다음 시사 프로그램을 접하는 이용자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슈인 만큼 오늘은 네.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KBS가 단독 보도 표기 체크리스트 만든 건 예를 들면 네.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가는 보도가 너무 많으니 기자가 네, 맞습니다.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거나 데스크가 달 때 그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였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MBC가 방송강령, 윤리강령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네, MBC는 공정방송 관련 사교의 전면 개편은 지난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 MBC 노사가 2019년도 단협을 복원했지만 지난해 7월 MBC가 정상화위원회에서 활동을 마치면서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그 당시에 됐었는데 네. 그 직후에 이제 올림픽 중계 사고가 있었죠. MBC에서. 네. 당시에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지만 도쿄 올림픽 개막 개회식 중계 방송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입장할 때 뭐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건 사진을 넣는다든지 IT 선수단 입장 시 대통령 암살로 전국은 안개 속이라는 자막을 삽입하면서 사실 부적절한 자막과 이미지 사용으로 논란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전면적인 어떤 개정을 했다라는 것에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뭐 예를 들면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할 때 어떤 기준을 어떻게 적용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요.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준칙에서 기자와 PD 등 실무자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거부권이 신설됐다는 것입니다. 실무자가 사회적 정의, 직업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거나 또 취재한 사실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은폐나 삭제를 요구받았을 때 해당 보도 제작을 거부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어요. 자신이 취재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사항과 그 논의 과정에 대해서 또 알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작자인 국장의 조정 결정과 실무자가 편집회의에서 밝힌 의견에 대해서 또 문서로 기록하고 공개하고 또 구성원 과반이 요구하면 책임자가 입장을 설명하고 구성원의 질의에 응답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한 조정 절차도 명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기존에는 그럼 기존에 이런 내용이 없었냐? 네. 기존에는 기사 취재부터 편집까지 일차적인 책임이 기자와 PD 실무자에게 있었지만 주제 선정을 두고 실무자와 보직자 간의 의견이 상충했을 때 별도의 조정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책임자가 수정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 실무자는 이걸 수용해야 한다거나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위 책임자나 관리자가 공정방송을 좀 훼손을 좀 시도하더라도 실무자가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이제 거부할 권리라고 있고 그다음 조정 절차를 기록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기자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데스크가 역시 PD나 기자 마찬가지겠지만 네. 데스크가 내가 결정하면 됐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도 그걸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기존 제도로 그렇죠. 본다면. 네. 그럼 이렇게 바꿨다고 하면은 그럴듯하게 규정만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또 그만 아니겠어요? 지금 실효성이 그렇죠.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제 중간 관리자와 실무자의 업무 영역도 좀 명확히 구분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보도의 경우에 국장의 조정이 납득이 못하면 편집회의에서 의견을 밝힐 정식 단계를 마련하고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제작 부분은 이견 조정을 통해서 적용할 프로그램을 이제 기존에는 공정과 관련된 보도였다면 지금은 모든 프로그램으로 넓혔다. 이것은 어쨌든 명시된 것인데 각 실무 단계의 영역과 문제 제기 절차를 명확히 했다는 점은 문제 해결의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여요.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송 강령과 윤리 강령은 MBC 사진에 좀 속하고 또 실효성 있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노조 MBC 본부는 노조와 합의를 거쳐서 개정했다는 점에서 좀 한층 강력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때 기자가 이 규정 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것이 조정되는 과정도 이제 명확하게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난해 잠입 취재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면서요? 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MBC 취재진이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 논문과 관련해서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 사칭에서 논란이 일어났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MBC 현직 기자가 N번방 사건 당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 가입해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밝혀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MBC가 자체 조사한 결과 취재 목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규에 따라 조치를 취했던 적도 있어요. 이렇게 잠입 취재 관련해서 논란이 잇따르면서 MBC는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준칙에 위장 잠입 취재와 관련한 항목도 신설을 했어요. 그 개정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위장 취재를 공익 탐사, 고발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대체 수단이 없고 또 취재로 인한 사생활 침해보다 공익 가치가 현저히 크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전 보고와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자는 그 판단 결과를 기록으로 또 남기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언론인권센터에서 혹시 더 주목하신 점이 있을까요?
네, 눈에 띄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또 내용을 살펴보니까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강령 체제에 병합해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그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구성원들이 SNS 많이 이제 기자들이나 할 수 있잖아요. 이용했을 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되고 또 개인의 의견이 회사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이나 동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특정 개인 혹은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소셜미디어에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을 이제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을 통해서 혐오와 이제 차별을 막고 소수자 보호 및 다양성 존중을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어요. 특히 이제 디지털 차별, 혐오 이런 환경 조항이 신설됐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는데요. 준칙에 추가된 내용을 보면 문화 다양성 존중, 또 모든 방송 참여자의 충분한 소통, 또 사전 심의가 어려운 중계 도중 부적절한 해설이나 자막은 좀 경계해야 한다. 성 역할과 성 정체성, 성적 지향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 표현을 금지하고 또 특히 이제 청소년 선수에 대한 비판, 신중을 명시했습니다. 일반 프로그램 일반 준칙에서는 인권 존중, 차별 금지와 소수자 보호, 혐오 표현 금지, 디지털 콘텐츠 제작 관련 가이드라인 정도였다면 이번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이런 내용을 좀 더 담아서 개정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지난 대선 때도 그랬지만 오늘 6월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네. 방송의 공정성, 공정한 방송을 요구하는 시청자들의 요구는 굉장히 높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기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좀 현실성이 있겠느냐, 앞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걱정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MBC는 지난 20대 대선에 이제 시범 적용했던 선거방송 제작 준칙 개정안을 이번 6월 지방선거에도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네. 과도한 정파성, 경마식 중계방송, 따옴표 저널리즘 등 선거 보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양비가 아니라 CCTV를 좀 가리는 불편부당하고 객관적인 보도, 또 내실화된 후보자 및 공약을 검증하고 예. 또 유권자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이제 취재 기자와 해당 분야에 있어서 데스킹 담당자라든지 부서장 및 보도 책임자 외에 누구도 취재 내용이나 방송 여부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좀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이제 당선인의 배우자 7시간 녹음 파일을 막기 네네. 위해서 방송을 막기 위해서 이제 MBC 사장을 항의 방문했던 선례가 있는데 이런 네. 것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선거방송 준칙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와 비슷한 움직임은 KBS에서도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KBS는 지난해 11월 느린 뉴스를 강조하면서 대선 보도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김종명 보도본부장은 공정성은 개념적인 특성상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높은 수준의 공정성 유지는 KBS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방선거와 대선 관련 방송, 보도, 토론 전 분야에서 엄격한 기준, 준칙을 수립해서 구성원과 책임자들이 깊이 인식하고 준수하도록 내재화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점점 정치권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잘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쉬운 점 많죠. 이용자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언론이 아까 말씀드렸던 따옴표 저널리즘이라든지 정파적인 보도라든지 이것에서 아쉬운 점이 많지만 이런 공영방송, 그다음 지상파 방송이 사실 이런 내적인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도 좀 아실 필요가 있고 또 그 기준에 맞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또 시민들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 보면 이런 이제 극단화된 어떤 정파적인 보도 또 선거 방송에 있어서의 어떤 제대로 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때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언론이 얼만큼 객관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보도하려고 노력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지금 KBS나 MBC가 내부적으로 어떤 강령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지금 시대에 맞는 또 내용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내재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난 대선 당시 SBS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중도 하차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SBS도 네네. 재발 방지 대책 마련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SBS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6일 날 이제 라디오에서 이재익의 시사특공대 진행자였던 이재익 PD가 방송에서 이런 사람이야 노래를 튼 다음에 네네. 나에게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예. 갑자기 이제 사회 예. 이제 중도 하차된 적이 네네. 있습니다. 이재익 PD로 네. 교체했죠. 예. 네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체가 매끄럽지 않게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보통 방송사에서 진행자가 교체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전에 논의가 된다라든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 이렇게 갑자기 교체됐을 때는 왜 이제 의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SBS 같은 경우에도 시사 교체 진행자 교체의 경우 노사 동수로 구성된 알겠습니다. 회의체에서 결정한다라는 내용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김성원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남해안 지역, 모레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이 워낙 적어서 건조한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도 강원도 산지와 전남, 순천, 대구와 경북 곳곳에는 건조경보가,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곳이 많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지역 중심으로 내일 밤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도 세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전남 동부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지방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광주 11도, 부산 14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18도에서 26도로 내일도 내륙지방에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춘천, 강릉 25도, 대전 24도, 세종, 광주 23도, 서울 22도, 대구 21도, 울산 20도, 인천, 부산, 제주 19도, 창원 18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3.5도, 습도 54%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